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 5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치무라는 자신이 황실 요인의 납치를 예고하는 편지를 받고도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나는 그 상징인 인물이 오직 천황폐하를 의미한다고만 생각했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소. 천황폐하를 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황당한 얘기에다 음모 운운하는 편지를 공개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소.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자들이 주장하는 KBS 음모란 도대체 뭡니까? 낸들 어떻게 알겠소? 마치무라는 음모란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감을 나타냈다. 음모든 뭐든 좌우간 그 KBS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치무라는 황태자비의 수사상 어쩔 수 없이 다나카를 만나기는 했지만 내밀한 사정을 말하기는 꺼려지는 모양이었다. 다나카는 그것이 황태자의 지시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편지를 받던 무렵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있었소. 후소샤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일이었소. 잠깐, 우리라면 문부과학성을 말하는 겁니까? 문부과학성뿐만이 아니요. 더 넓은 의미요. 황실도 포함됩니까? 학습원 교수 다수가 참가하고 있으니. 학습원이란 일본의 천황가나 상류층의 자제들만이 다니는 대학이었다. 다나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 역사 교과서가 완성될 무렵 문부과학성 검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 돌연 아사히 신문이 물고 늘어졌소. 교과서의 내용이 적절치 않으니 문부과학성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톱으로 실었던 거요. 그러자 평소 새 교과서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 거센 비판을 했소. 그래서요? 우리는 새 역사 교과서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하기를 바랐소.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5년 전부터 전국에 47개의 지부를 두고 식자층 회원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규모였소. 수백 명의 교수들이 5년간 전국을 누비며 새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한 결과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힘을 합하기 시작했던 것이요. 우리는 이 교과서의 성공을 확신했소. 왜냐하면 이 교과서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 쓴 니시오 회장의 국민의 역사가 100만 부가 넘게 팔렸기 때문이요. 일본의 영광은 되살아나고 있었소. 물론 문부과학성의 통과도 확실했소. 당연한 일이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때의 직원들이 그대로 있는 데다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이론가인 도쿄대학교 후지오카 교수의 제자들이 문부과학성의 유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다나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인정 교과서 하나를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깊이 관여하고 있을 줄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오. 자학의 역사를 버리고 자랑의 역사를 되찾기 위해 일본을 움직이는 거인들이 힘을 합해 만들어낸 56년 만의 대역사란 말이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반대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고 그래서 우리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쓰기로 했소. 그게 KBS 음모군요. 음모가 아니라 계획이요. KBS란 한국의 국영방송을 말하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 한국의 KBS가 모리 총리와의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을 기회로 이용하기로 했소.
후소시아의 역사교과서를 위해 한국 방송인 KBS를 이용한다고요? 그렇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결국 문제는 여론이요. 일본 국민들의 여론 말이요. 그런데요? 모리 총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독도는 우리 일본의 영토라고 선언했소. 한국인들이 그 방송을 보면 모두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어 있었소. 흥분한 국민들, 반일 데모, 여론에 쫓긴 정부, 외교 파탄. 생각을 해보시오. 다나카는 그제야 음모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얘기군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보다 강한 게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싫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막상 일본인들 만나면 친절하기 그지없소. 손님으로 반갑게 대한단 말이오. 그러나 일본인들은 결코 한국인들이 싫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지만 한국인에게는 집도 빌려주지 않소. 다나카는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일본인도 들고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후쇼샤 교과서를 화려하게 등장시킨다. 그걸 위해 총리가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선언한다. 무서우리만치 섬뜩한 음모였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일 양국이 최근 독도 문제로 거세게 대립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의 KBS에서는 모리 총리와의 인터뷰 중 문제의 그 발언을 빼고 방송에 내보냈소. 대신 날아온 것이 바로 그 편지요. 그들이 음모를 중단시켰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우리는 KBS에 왜 인터뷰를 온전히 다 방영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소. 생각해보시오. 한 나라의 총리에게 부탁하여 기껏 인터뷰를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을 한다면 국제의 신의에 어긋나는 일 아니오? KBS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이유를 대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대답했소. 일본에서 신원 미상의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우리의 계획을 알려줬다는 거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을 편집했다면서 오히려 KBS에서 우리에게 항의를 해왔소. 인터뷰를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느냐고 말이오. 부끄러운 일이군요. 부끄럽다니? 그렇지 않소. 정치 외교 아니오. 좌우간 우리 대화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 계속 본론이나 얘기합시다. 내 말은 그때 KBS로 전화를 걸었던 인물, 그 사람을 추적하면 황태자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요. 다나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증거를 남겼을 리 없었다. 다만 마치무라의 진술은 범인의 성향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편지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건 곤란하오. 어차피 컴퓨터로 작성한 편지였기에 필적 감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터라 다나카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알았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안 유지요.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나카는 황태자비 납치 사건은 신국 사관을 타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일본인 외에 한국인이나 중국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전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대대적으로 개시된 전국적인 황태자비 수색 작업은 나흘째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수사 협조전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은밀히 집안 형편을 살피는 한편 약간이라도 의심이 가는 집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노골적으로 살피곤 하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 불평 없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만큼 황태자비 납치에 대한 일본인들의 당혹감은 컸고 사건 해결에 대한 염원도 컸던 것이다. 경찰은 일단 경호팀 팀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모든 경호원들을 구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론의 압력을 버티어낼 도리가 없었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기자가 앞장서 여론몰이를 해댄 결과 경시 총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도 사임하고 말았다. 새로 임명된 경시 총감이 주재한 긴급 수사 회의는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도 새 여자에게서 무언가를 잔뜩 기대했던 수사부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이 급한판에 다나카 경시정은 왜 연락이 없나? 아마 전화기를 꺼놓은 모양입니다. 이런 참, 계속 연락해봐. 연결이 될 때까지. 수사부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신임 경시총감 및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회의장에는 검찰에서 온 납치 사건 전문가들도 있었다. 경시총감은 수사부장의 브리핑을 하나하나 수첩에 메모하며 거듭 확인했다. 그간 밝혀진 점은 우선 납치범이 여자가 아닌 여장 남자라는 사실이다. 그건가?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27살에 가네히로라는 자고, 네. 범인이 황태자비의 동창인 고마코라는 여자가 다니는 회사에 새 여자를 통해 황태자비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는데 아무도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우에노의 한 오피스텔에 산다고 했지만 그곳의 어떤 오피스텔에서도 범인의 몽타주를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고, 네. 그럼 그자가 황태자비께 편지를 보내고 가부키자에 나타난 자와 동일 인물인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수법 때문입니다. 가부키자에서 황태자비를 납치한 자도 대담하리만큼 자연스러운 범행 수법을 보였고 새 여자를 만나 황태자비에 대한 정보를 캐낸 자도 새 여자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의 몽타주 사이에 일치하는 점은 몽타주 비교는 실패했습니다. 가부키자에 나타난 자의 모습이 워낙 괴이했기 때문입니다. 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어 얼굴의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경시정은 이번 사건에 공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다나카 경시정의 말에 따르면 가네이로라는 자가 주범인지 공범인지는 확실하지 않군.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이상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다나카 경시정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나? 신임 경시총감은 주변을 둘러보다 다시 수사부장에게 다나카의 소재를 물었다. 그게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경시총감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조금 전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외출했습니다. 경시총감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다나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닌데 그가 없다니. 결국 수사회의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스캔들 전문 잡지 핑크의 사장 겸 편집장인 기쿠지는 하루 종일 기자들을 닥달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이 밥통들아, 이러고도 너희들이 기자야? 지금 이건 천년에 한 번, 아니 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사건이야. 무슨 톱 탤런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질 기사가 아니란 말이야. 1년을 써대도 다 못 쓸 그런 엄청난 기사인데 사건 발생 며칠이 지나도록 기사 하나 못 만들어낸 너희 놈들이 기자라고 할 수 있어?
내일부터 너희들 전부 나오지 마. 너희 같은 놈들은 공사장에 가서 벽돌이나 날라야지 기자라고 폼잡고 다닐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기자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건의 전모를 다 알아오라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의 사실, 아니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아. 언제 우리가 사실 가지고 기사 썼어? 최소한의 근거, 아니 솔직히 말하면 꼬투리 말이야. 그 꼬투리 하나만 물어오란 말이야. 꼬투리 하나면 다 되잖아. 얼마든지 써제낄 수 있잖냔 말이야. 가령 범인이 젊은 남자다 하는 정도라도 괜찮아. 수사본부에서 범인이 남자라고 했으면 대충 윤곽을 잡고 있단 얘기 아니야? 자세한 건 몰라도 최소한 대략의 나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범인이 젊은 놈인지 늙은 놈인지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 한마디만 해줘. 범인은 젊은 남자다라고 말이야. 그러면 1시간 만에 일주일치를 다 팔아버릴 기사를 쓸 수 있잖아. 편집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말했다. 황태잡이 젊은 남자에게 납치되다 라고 제목만 뽑고 그 밑에는 황태잡이를 짝사랑한 한 젊은이의 목숨을 건 납치극.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 과연 황태잡이는 황실의 위험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연약한 자신의 한 몸을 지켜낼 수 있을까? 범인은 사디스트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황태잡이를 짝사랑한 주변 친구일까? 아니면 미국 유학 시절 황태잡이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등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나오는 즉시 매진이야. 그런데 그 한 줄, 오직 한 줄을 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너희들은 못 찾아온단 말이야, 이 밥통들아. 편집장의 호통에 기가 질린 기자들 중 익히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며 특유의 신 목소리로 말했다. 편집장님, 그냥 젊은 남자로 내버리시죠. 어차피 노톨들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집장의 눈초리가 이키다의 얼굴에 화살처럼 꽂혔다. 뭐 임마? 너 지금 나하고 농담하자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가 어떤 정치단체나 황실의 유감을 가진 노땅이 했다고 밝혀지면 우리 잡지 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도 형무소 가야 돼. 네가 대신 가줄래? 이 건달놈아? 이케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서 한 번 더 편집장의 비위를 긁었다.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이번 일은 젊은 남자가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치단체나 황실의 유감이 있는 노땅의 일을 저질렀다면 즉각 무슨 요구나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금 그 작자는 어느 은밀한 곳에 황태잡이를 가두고 나름대로 황태잡이에 대해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편집장은 이키다를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졌다. 납치범이 너 같은 놈인 줄 알아? 이 정신병자 같은 놈아? 순간 편집장의 눈에 프리랜서인 하루코가 급한 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하루코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핑크에 기고하기 시작하여 주로 특집 기사를 써왔는데 여느 큰 신문사의 민항기자 못지않은 재능이 있었다. 하루코 본인의 말에 의하면 큰 신문사의 입사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이런저런 스캔들을 잡지에 내는 것이 더 재미있어 핑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다. 편집장은 이런 하루코를 매우 아꼈다. 하루코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간신히 말했다. 편집장님, 특종이에요. 뭐야? 특종이라니? 황태잡이 납치 사건 말이에요. 그래? 뭐 알아는 거라도 있어? 네, 얼른 찍어야 해요. 하루코는 숨도 찬 데다 특종에 대한 기대로 잔뜩 흥분해 있었다. 뭐야? 뭘 알아왔어? 편집장도 하루코 못지않게 흥분했다. 보험회사의 젊은 세 여자, 모두 미모의 여자들인데
이들이 어제 오후에 경시청 특별수사본부에 연행된 후부터 지금껏 소식이 없어요. 세 여자의 집에 형사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가져간 것이 모두 황태자비와 관련된 기사니 스크랩이니 사진 같은 것들이래요. 그게 정말이야? 네, 100% 틀림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걸요? 오, 하루코 정말 어마어마한 걸 알아왔군. 그런데 특종이라니? 다른 신문사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나? 네, 저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연행된 세 여자 중 한 명이 제 친한 친구거든요. 미치코. 아주 예쁜 애예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오지 않길래 집에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이 아주 당황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찰과 약속을 했는지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캐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씩 나오더군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는요. 잘했어 하루코. 하루코 만세. 다음날 핑크는 가판대에 내걸리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핑크의 제목을 보자 경악했다. 황태자비와 세 여인의 미스터리. 그들 사이의 남자가 범인인가? 제목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눈길을 끌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수사본부에서는 피보험 회사의 세 미녀 사원을 전격 연행하고 그들의 가택을 수사하여 황태자비에 대한 각종 정보가 수집된 스크랩북을 압수했다. 기이하게도 이들 세 여자는 모두 황태자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스크랩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 세 여자가 황태자비의 납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밤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간단한 사실기사 아래로는 범인이 황태자비를 납치한 이유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잇따르고 있었다. 세 명의 여자는 각각 세 명의 남자 애인과 온갖 형태의 즐긴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가능한 게임을 했을 것이다. 이 게임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대를 지목하여 결국 까지 가는 것으로 승패가 갈라지는데 그 지목 상대의 신분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승리가 굳혀진다. 황태자비는 이 게임에서 모든 남자로부터 최고의 어려운 상대로 간주되어 왔는데 결국 이번에 그 세 명의 남자들에 의해 납치되었을 수 있다. 죽일 놈들. 수사부장의 주먹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터무니없는 선정적인 기사가 나돈다면 차라리 언론의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터였다. 마사코는 사흘 만에 맞는 시원한 바람에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했다. 밝고 찬란한 햇살이 살록에서부터 따스한 손길을 뻗으며 달려와 마사코의 온몸을 감쌌다. 마사코는 아늑한 기분마저 느꼈다. 긴장과 불안에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든 마음이 이틀 밤을 보내면서 눈꽃만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식사를 거부한 탓에 현기증이 일었다. 그래도 처음 트렁크 안에서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견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납치. 처음 가부키자에서는 범인의 변장한 얼굴을 보았을 뿐이고 그 후로 몇 번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 마사코는 일부러 자세히 보지 않았다.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납치범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얼굴을 보는 데서 오는 쓸데없는 기분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렴풋이 보았던 납치범에 대한 조합된 인상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늘 똑바로 바라본 납치범의 얼굴은 무게가 느껴지는 신중한 얼굴이었다. 마사코는 납치범의 얼굴에서 뜻밖에도 안도감을 느꼈다. 마사코는 햇살을 세어보기라도 하는 양
손가락 사이로 햇빛을 굴리듯 만졌다. 늘 몸에 와닿던 햇살이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마사코는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범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오늘 처음으로 자물쇠를 열고 잠시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마사코는 처음에는 납치범의 호의랄까 지시일 수도 있는 배려를 거절하려 했지만 결코 현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 방을 나섰던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납치범의 태도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경찰을 이대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탈출. 마사코는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갇혀있는 건물은 외딴 산속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같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혼자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다. 이 건물은 산장 같기도 했고 별장 같기도 했다. 그래도 몇 개의 산에 의해 가려져 있었고 특히 산으로 올라오는 임업도로는 산장에서 보면 훤히 내려다 보여 범인의 감시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마사코는 산장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범인의 자동차에 힐끗 눈길을 던졌다. 자동차 키만 손에 넣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사코는 아늑한 오후의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탈출 계획을 생각하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이후 노크와 함께 들어온 납치범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쟁반에는 깨를 뿌린 하얀 밥에 된장국과 김, 단무지, 생선구이 그리고 한 잔의 물이 놓여 있었다. 생각 없어요. 마사코는 싸늘한 얼굴로 거부했다. 먹어두시오. 본인만 손해요. 며칠은 참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거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먹어두는 것이 좋아요.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먹어두어야 할 거요. 납치범은 건조한 음성으로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나가버렸다. 마사코는 계속 식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몹시 배가 고팠다. 마사코는 젓가락을 들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다.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서는 기계적으로 입안에 넣고 밥알을 씹었다. 납치범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마사코는 눈물을 삼켰다. 식사를 하면서 마사코는 납치범이 남긴 한마디에 신경이 쓰였다.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먹어두라는 납치범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납치범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의 마음을 읽어버린 것은 아닐까? 마사코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끝낸 마사코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먹고 난 밥그릇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깨끗이 정돈해 방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마사코는 앞으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와 같은 갈등으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이런 갈등 또한 정말 싫었다. 어떤 여자라도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단둘이만 산장에 있는다면 생각과 행동에 많은 곤란을 겪겠지만 황태자비는 특히 자신의 신분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격식과 문화가 숨두리째 뿌리 뽑힌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황실의 위엄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사코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떤 위험이 있을 경우 목숨을 버리더라도 황실의 존엄성을 지킬 각오는 되어 있지만 설사 아무런 일 없이 자신을 잘 지켜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대로 믿어줄 리 없을 거란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했다. 마사코는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결국은 자신을 더욱 약화시켜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고 말 것이라 여겨지자 마음을 다잡았다. 어쩌면 상대는 묘한 사디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사코는 나약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범인으로 하여금 더욱 승리의 도취감을 느끼게 할 것이란 생각이 들자 아무리 납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황태자비로서의 마사코가 아닌 인간 마사코로서 납치범을 상대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황태자비 마사코의 강점이었다. 다음날 납치범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마사코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담담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왜 나를 납치한 거죠? 납치범은 대답이 없었다. 개인적 동기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동기인가요? 둘 다요. 납치범의 대답은 모호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당신이 무슨 의도로 나를 납치했는지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납치범은 마사코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려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짤막하게 물었다. 당신은 인질이요. 나는 당신을 담보로 일본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참이요. 어떤 요구를요? 외무성에서 435호 전문을 본 적이 있어? 435호 전문? 그게 뭐죠? 외무성에서 비밀 문서를 분류하는 일을 했잖소.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워낙 많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비밀 문서라 쉽게 볼 수도 없었어요. 사무관이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서는 아니지.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사코는 무슨 말이 이어질지 몰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범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마사코는 비밀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는 의외의 질문에 놀랐다.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무성에서 내근할 무렵 비밀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건 사실이었다. 비밀 문서 정리라지만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담당 사무관으로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관리 책임자인 과장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비밀 문서는 과장이라 하더라도 못 보는 경우가 있었다. 마사코는 범인이 납치 이유와 관련해 435호 전문에 대해 묻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밀 문서를 안다는 얘기지? 마사코는 납치범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다. 나를 인질로 그 문서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할 건가요? 납치범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가버렸다. 외무성의 435호 전문이라고? 납치범의 스타일로 보아서 빈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 비밀 문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인가? 황태자비는 자신이 외무성에 근무하는 동안 435호 전문이라는 게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범인인 가네히로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